메모리 반도체 업황은 어떻게 돼 있느냐. 2023년 거의 하반기에 이르기까지 계속 바닥을 기었죠. 까만 터널이었는데 이제 비로소 조금씩 터널의 끝이 보이기 시작한다. 2024년도의 전망은 이런 것들은 앞으로 무궁무진하게 발전할 여지가 있다. 네, 행부 오늘은 2024 비즈니스 트렌드 코리아 또 최근에 저술하신 권기대 대표님 모셨습니다. 대표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요즘같이 경제 상황이 또 불안 요소도 많고 네. 불확실성도 많고 한 상황에서 내년에 대한 경제와 산업 전망을 한다라는 게 참 쉽지가 않은데 그렇습니다. 어떻게 또 이렇게 책을 쓸 생각을 하셨어요? 네, 사실은 이제 출판계, 서점계에서도 트렌드 도서라는 것이 하나의 이제 장르가 됐어요. 이게 장르가 되기에는 아마도 여러분이 잘 아시는 김난도 교수님의 트렌드 코리아라는 책이 아마 도화선이 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저도 이제 매년 그걸 사서 보고 많이 배우고 있는데 그 책은 아시다시피 경제에 이렇게 딱히 초점을 맞추었다기보다는 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면에서의 트렌드를 이렇게 추적하는 그런 책이었어요. 그걸 계속 보면서 몇 년 동안 제 생각에 이걸 만약에 비즈니스 혹은 산업 혹은 뭐 투자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종목 혹은 업종 이런 것들에만 초점을 딱 맞추어서 트렌드를 한번 전망해 볼 수는 없을까. 그렇게 생각만 늘 하다가 작년 말쯤부터 이제 한번 실현을 해보자. 이래서 데이터를 모으기 시작을 했죠. 그리고 그것을 분석하고 전망하는 기반을 저 나름대로는 매크로웨이브라는 요소에 맞추어 봤어요. 그래서 매크로웨이브라는 것은 사실 우리가 이제 흔히 거시경제라고 말하는 매크로 이코노믹스랑 비슷하기는 합니다. 개념이. 근데 이제 매크로 이코노믹스랑 다른 점은 경제의 외적인 요소까지도 다 아울러서 우리의 일상이나 특히 경제활동, 투자활동에 큰 충격을,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 사건들 이런 것들이 이제 매크로웨이브라고 규정을 할 수 있거든요. 제일 중요하기로는 매크로웨이브는 실제 이익 혹은 투자 수익의 극대화에 직간접적으로 공헌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요소들을 알아야 된다. 이제 이런 결론이 나오게 되겠죠. 실제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바로 매크로웨이브 요소입니다. 그다음에 더 그 전에 나가서는 우리가 이제 겪어왔던 코로나 사태, 그것도 매크로웨이브고요. 그다음에 이제 경제 안에서는 우리가 잘 아는 뭐 금리의 변동, 한 2, 3년 동안 뭐 거의 마이너스 금리까지 갔다가 혹은 0에 가까운 금리에 갔다가 이제 굉장히 이제 인플레이션 이걸 받기 위해서 미국을 위시하여 주요 정부들이 이제 금리를 올리잖아요. 이런 금리의 큰 변화들 이런 것도 매크로웨이브에 속하고요. 우리나라는 해외 교역에 의존하는 바가 굉장히 크잖아요. 그래서 중국에서 벌어지는 예를 들면 뭐 부동산 사태 이런 것도 큰 이제 매크로웨이브 요소이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몇 가지 중요한 산업에 2024년은 어떤 전망이 있느냐, 또 그 안에서 어떤 주요 기업들이 활동을 하고 있느냐, 그리고 그들의 전략은 무엇이며 좋은 점, 나쁜 점, 강점, 약점 이런 것들은 뭘까? 이제 이런 것들을 쭉 분석해 본 그런 책입니다. 13개에서 한 15개 사이의 산업을 언급을 했고요. 그중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잘 아는 뭐 바이오라든가 배터리, 반도체, 그리고 이제 방산을 제가 이제 조금 강조해서 넣었고요. 그다음에 AI 산업 쪽, 그리고 원자로,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흔히 상당히 이제 좀 사양기에 접어들었다라고 생각하는 건설업, 유통업, 혹은 금융업 뭐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커버를 했거든요. 그래서 앞서 말했던 몇 가지는 이제 전망이 비교적 좋은 편이고 제가 볼 때는 뒤에 나오는 뭐 유통이라든가 금융 이런 쪽은 이제 전망이 별로 밝지 않은 그런 식으로 이제 분류를 해서 제 나름대로 이제 전망을 해봤습니다. 내년 경제, 내년 증시는 딱 한 문장으로 표현하자면 이럴 것 같다. 한번 정리해 보자면요. 예측을 하고 싶어도 예측이 불가능할 정도로
뜻밖의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더 나아갈 방향을 예측하기가 상당히 힘든 상황이잖아요. 그런 변동성이 무지하게 심하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기회를 찾고 결단을 내리고 실행을 해서 수익을 올리는 것, 혹은 수익을 올리지는 못하더라도 최소한 리스크를 줄이거나 피해를 소규모화하는 그런 노력을 하는 것이 바로 투자의 본질이다. 다르게 말하면 사실은 2024년은 여러분 조심하면서도 결단을 내리고 실천합시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왜냐하면 이제 산업 쪽으로 또 들어가서 이야기를 쭉 하다 보면 이런 괜찮은 기회도 있겠구나. 이런 위험도 많지만 이런 기회도 있겠구나 하는 것을 조금씩 느낄 수가 있으니까요. 우리가 일반인들이 생소하게 느낄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신기술 같은 것도 가능하면 파악을 해보려고 이제 애를 쓰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거기에 그런 분야에서 활동하는 기업들에 대한 이해도도 높아지고 그것이 바로 이제 투자의 위험성을 줄이는 일입니다. 그게 이제 사실은 공부를 하는 이유겠죠. 그래서 가장 기본되는 것은 절대로 그냥 무작정 아무것도 모르고 혹은 공부도 안 하고 공부할 생각도 별로 없고 시간 나면은 전철 타고 다니면서 모바일 게임만 하면서 그러면서 어떻게 투자에 결실을 거두리라고 생각하기는 어렵죠. 그죠? 크게 보면 그게 이제 다 기회의 비용이죠. 그런 것들을 희생하고 기회 비용을 들여야 비로소 자기가 원하는 투자에서의 수익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내년에 그런 잠재되어 있는 기회 요인을 봤을 때 대표님께서 유난히 얘는 좀 반짝반짝 빛이 난다 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바가 있었을까요? 최소한 어떤 산업 그리고 그 산업에 있는 어떤 기업들 이런 것들은 눈여겨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반도체 같은 경우도 메모리 반도체 업황은 어떻게 돼 있느냐. 2023년 거의 하반기에 이르기까지 계속 바닥을 기었죠. 까만 터널이었는데 이제 비로소 조금씩 터널의 끝이 보이기 시작한다. 그러므로 2024년도의 예측 전망은 비교적 밝게 봐도 좋을 것이다. 거기다가 플러스 AI 반도체라는 새로운 분야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또 차량 반도체라는 분야도 새로이 많은 회사들이 개발을 하고 삼성전자 같은 그런 경우에도 이제 신경을 많이 쓰는 분야가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안하면 삼성전자 싫어하는 사람 많습니다. 저도 사실은 기본적으로 별로 안 좋아하는 종목에 해당하지만 그런 그 합리적인 여러 가지 전망 혹은 예측에 기반을 둔다면 삼성전자는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한국의 배터리 산업이 왜 그렇게 좋다고들 할까? 그냥 좋다고가 아니라 좋다고 하는 이유를 좀 알아둬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만이 그럼 이게 오래 갈 수 있나? 혹은 얼마나 혜택을 입을 수 있나? 이런 걸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배터리 산업을 이야기한다면 그 중에서도 LG 엔솔 같은 경우가 전망이 비교적 좋아 보인다. 또 하나를 더 붙이자면 이제 AI 생성 AI와 뭐 챗 GPT 이것 때문에 이제 많은 화두가 되었는데 AI 분야에 있어서도 어떤 그 뭐 초거대 언어 모델 같은 그런 근원 기술은 우리가 경쟁하기가 어렵지만 그런 기술들을 응용한 실생활의 서비스 AI 그런 분야에서는 우리가 또 굉장히 두각을 나타내는 기업들이 많거든요. 특히 의료 분야에서 AI가 적용되어서 특별한 AI 솔루션 같은 것을 개발하는 회사들, 루닛 같은 회사들, 혹은 뭐 뷰노라든가 딥노이드 이런 몇몇 회사들은 뭐 그간에 벌써 6, 7개월 사이에 막 주가가 400%, 500%까지 올랐다가 또다시 뭐 떨어졌다가 뭐 이런 급락을 거듭하고 있긴 하지만 그런 회사들이 하는 서비스라든가 그런 서비스의 전망을 본다면 2024년 이후에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생각에는 동의하지 않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 건설주들이 굉장히 이렇게 침체가 돼 있었잖아요. 계속해서. 근데 건설업 자체가 우리나라 국내에서는 뭐 건설업이 갑자기 확 부활하거나 할 요소는 별로 없어요. 그러나 해외 프로젝트들 아주 대규모 프로젝트들이 많고 거기에 우리나라의 건설업체들이 들어가서 활약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도 2024년, 25년 중기적인 관점에서는 아마 기회가 있을 수도 있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걸 생각할 때 우선 저희들이 알아둬야 할 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일단은 기술 자체, 삼성부터 시작해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반도체 기술을 습득하고 거기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수십 년간 기울였던 노력 이런 거는 거의 소설을 하나 써도 될 만큼 다 이제 아는 바이잖아요. 우리가 워낙 메모리 반도체에 집중되어 있고 거기에 두각을 나타내 있을 뿐 파운드리라든지 시스템 반도체라든지 기타 그런 반도체 특화된 분야에서는 약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메모리 쪽은 이제 기술이란 것이 거의 뭐라고 그럴까요? 포화 상태라고 해야 되나? 할 만큼 다 한 그런 지경까지 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삼성을 위시해서 대부분의 메모리 업체들이 어디에다 신경을 쓰냐 하면은 후공정 내지는 패키징에 신경을 이제 많이 쓰거든요. 그런 식으로 메모리 쪽은 기술이 거의 이제 갈 때까지 갔구나. 그 반대로 차량이라든가 AI 반도체 같은 경우는 앞으로 무궁무진하게 발전할 그런 게 있다. 그런 상황이고 배터리 경우는 2차 전지라는 것은 사실 우리나라 경우는 기술 자체에 있어서 압도적인 선두를 달리고 있어요. 이 점이 조금 이제 바이오나 반도체랑은 다른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배터리의 전망이 더욱 좋다고 보는 것이고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배터리 업체를 가리켜서 2030년대까지는 매년 평균 33%가량 성장할 것이다 라고 했거든요. 2030년이면 앞으로 한 6, 7년 남아 있잖아요. 그렇죠. 그걸 매년 그렇게 30여 %씩 발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마어마한 전망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벌써 LG 엔솔을 위시해서 우리나라 배터리의 기술 자체가 세계 탑에 이르러 있다. 그 점을 이제 이야기할 수 있고, 바이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신약 개발이라든지 이런 점에 있어서는 기술은 우리가 좀 모자라겠죠. 그래서 이제 CMO라고 하는 위탁 생산에 강점을 갖고 있고, 그래서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세계 최고의 CMO 규모라든가 기술력, 경쟁력에 있어서 세계 최고를 자랑하는데, 결과적으로 뭐냐면은 이제 바이오가 됐건 반도체가 됐건 어떤 산업이든 간에 각 플레이어들의 강약점을 다 이제 파악을 해두는 것이 좋은 것 같아요.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메모리는 그런 식으로 이제 간신히 터널을 빠져나오고 있지만 조금 장기적으로 보면 그렇게 밝은 건 아니다. 그러나 AI 반도체나 차량 반도체 이런 것들은 앞으로 무궁무진하게 발전할 여지가 있다. 그와 함께 이제 사실은 일반인들은 혹은 개인 투자자들은 기술 면에서는 뭔가 이렇게 세세하게 배우거나 하기는 좀 어렵잖아요. 또 실제로 또 그렇게 할 필요도 없고, 그러나 기본적인 어떤 트렌드, 그래서 거기서 이제 트렌드라는 말이 나오겠지만 트렌드는 좀 알아둬야 되는 것이 좋고, 알아두는 것도 가능하면 빨리 알아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AI라는 것이 이제 워낙 방대한 용량과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구동시키기 위해서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야 되기 때문에 가속기라는 요소가 이제 계속 만들어지고 있고, 거기에 가속기에 주로 들어가는 게 지금은 엔비디아의 GPU. 그래서 이제 엔비디아 이제 이렇게 하고 있죠. 그래서 그런 어떤 흐름들을 조금 파악을 하고